시사본부 화요일 2부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의 김성환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여러 정치 현안들 차례차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해달라는 재송부를 청와대에서 지금 국회에 보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18일까지가 재송부 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선 또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도 지금 주말 사이에 있었고 또 맞짱 토론까지 야당 청문위원인 주광덕 의원에게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그동안 서울대의 50대 남성이 주류여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강원도 부산 출신의 여성 40대가 이제 추천이 됐죠. 강원도 부산 출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강원도가 고향이고 부산은 대학을 거기서 그렇죠. 나왔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모범적인 판사 활동을 해오셨던 그런 분을 추천을 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실제로 했던 남편이 그 의혹에 대해서 소소하게 이제 해명을 해서 사실은 의혹이 거의 다 해소가 돼서 예를 들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렸다가 적격으로 이제 선회를 하고 민주평화당도 뭐랄까 이제 찬성으로 선회를 했잖아요. 대체로 의혹이 해명이 됐고 혹시라도 의혹이 확인이 되면 사실로 확인되면 자진 사퇴하기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다 이제 매각을 했고 남편 주식도 이제 곧 매각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정도면 저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게 네.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주식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주식을 해본 사람이면 지금 남편의 그 여러 가지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도 이제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고 청와대도 그런 면에서 아마 재송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해명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십니다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어제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5일에 우리 당의 율사들이 청문회 과정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세 가지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 고발된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의 자질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법 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또 어떤 전문 지식을 독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자인데 전문 지식은 법조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클리어되었다고 봅니다만 네. 양심의 문제에서는 특히 저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당이 고발했는 사안 중에서 아직 이제 검찰 조사를 해봐야 이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특히 그 본인이 재판에 진행 중인 어떤 재판에 관련된 주식을 사고 팔았다 가족이. 네. 이 부분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헌법재판관의 어떤 도덕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이 부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의 기대하는 어떤 그 어떤 자질에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걸 옹색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또 저는 민주당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도입니다. 청문회 제도를.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완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청문회 이전에 지명할 때 몰랐던 사실 또 심각하지 않은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초기에 이 모든 의혹들에서 거의 모든 정당들이 문제 있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일부 정당들이 이제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혐의가 해소돼서 바꿨다기보다는 정치적 공학 속에서 바꾸고 있다고 봐야죠. 정치적 공학 속에서 바꿨다. 예, 정치적인 어떤 뭐 지금 이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우리 같은 당을 안 봅니까? 우리 정치하신 분 여의도에서는 네, 네. 단일 후보도 냈고. 아, 정의당과 민주당 같은 당으로 보세요? 예. 그래서 예. 아니 여의도에서 그래 보는 분들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네. 어떤 의혹이 해소돼서 입장이 선회됐다기보다는 네. 정치적인 어떤 합종 연행 속에서 이 청문회 결과가 이제 입장을 바꾼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안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특히 그 직무상으로 이렇게 관련돼 있는 재판 과정에서 본 확인할 수 있던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했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 휴대폰을 통해서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짚어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알아라고. 그래서 네, 이거는 존경하는 백승기 형님.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예. 끼어들어서 김성환 의원님. 죄송한데 저희도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 재판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테크 건설을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지금 후보가 그것과 관련된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제목이 거론되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테크 건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운송업체가 기중기를 임차했는데 그 임차한 기중기가 사고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테크 건설의 일종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돈을 내고 나중에 그 기중기 회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에 일종의 우리가 낸 소송 보험료 1억 6천만 원을 당신네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테크 건설이 이 재판에 관여된 게 아닌 거죠. 네. 삼성화재와 저도 삼성화재와 그 기중기 운영업체 간에 보험액 1억 6천을 누가 낼 거냐를 가지고 둘러싼 문제고 이 1억 6천은 결과적으로 이테크 건설이 패배하기도 했지만 이테크 건설이 든 삼성화재가 패배하기도 알겠습니다. 했지만 예.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건 아니라는 의혹과는 거죠. 다른 재판이었다라고 네, 주장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백승주 내용을 의원님께서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이테크 재판 과정에서 그 이테크 그 내용들을 회사의 자산과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재판관을 안 해봐서 주변 그 모든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 거래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심각한 도덕적 흔결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삼성화재 대 기중기 그리고 업체 이 간의 재판 이거 보면 어제 또 재판이죠. 감성적으로 가족들 나와서 또 주변에 또 민주당 분들이 나와서 돈을 벌은 거 별로 없다 오히려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고 돈을 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내부 정보를 공유해서 거래를 했느냐 이 부분은 뭐 검사를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신속히 조사하기를 바라고요. 네. 이런 도덕적 흔결이 지적되고 이 정도 제1야당이 세 가지 범죄 구성 요건을 갖고 고발할 정도라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책임 또 이런 부분 검증의 책임을 느끼면 철회를 해야 되고 또 당사자가 국민에게 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294님, 이미선 후보자 주식 매각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은 명예와 청렴성이 중요합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7382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뻔뻔함의 극치라고 봅니다. 또 7030님, 왜 논란이 있는 사람만 추천하나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또 반대쪽의 의견도 있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GKF-땡땡님께서 또 1035님, 이번에 검찰 고발하면서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의혹이 해소되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5180님, 공직자는 거지가 돼야 합니까? 차라리 주식시장을 때리세요. 보수 성향 후보자였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인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뭐 시점에 따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결정적 한박 없이 무조건 국민 눈높이만 주장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도 참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왜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물고 늘어질까?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이 4월 16일 4.16 5주기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세월호의 학생들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 해경의 1, 2, 3 정장이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그 안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 있었는데 네. 그것을 빼라고 일종의 직권남용을 한 거죠. 이 혐의가 이제 최근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오늘이 그 4.16 5주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이런 건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공격하지 않으면 아마 그게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님. 예. 김성환 의원님답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그 청문회하고 또 뭐 세월호와 관련해서 또 제기될 의혹하고 연계시켜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세월호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선제적으로 늘 조사 많이 해왔습니다.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도 소극적인 적이 없어요. 다 하자는 대로 다 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월호 조사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이 청문회에 대한 검증 문제 특히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왜 추천했어요? 검증해야 될 분들 왜 검증을 이대로 제대로 하게 되는 문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세월로 끄잡아들이고 당대표 끄잡아들이는데 이거야말로 역으로 물타기 하는 겁니다. 예. 아무 관계없이 세월로 끌어들여갖고 세월로 공시에 막으려고 한국당 세월로에 물을 잘못했어요. 조사하자는 조사했고 법 만들면 법 만들고 특위 만들면 특위 만들고 그 방해했다는 거 드러났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물타기 하지 말고 검증을 추천을 잘못하고 검증을 잘못한 데 대한 정말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책임져야 될 분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4월 18일까지 재송부 요청되지 않으면 19일 날 임명이 되나요? 현재로서는 대통령님이 이제 그 출국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전자결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야당은 그러면은 향후에 어떻게 일정을 잡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 안 했기 때문에 또 10일 안에 날짜 기일을 정해서 송부해오면 또 그게 지나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에서 임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고발했는 거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예. 샵 9730번으로 저희 시사본부에 이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3125님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는 거 맞아요. 당사자가 대답 안 하고 남편이 나선다니 웃깁니다. 9988님 장관은 흠이 있을 수 있지만 판사는 도덕이 우선돼야 하죠. 1967님 청문회는 후보자를 야당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 국민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총선이 이제 2020년 4월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정치권 여의도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자유한국당 본격적인 총선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국 수석의 부산 출마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김성환 의원님. 네, 그 오늘 아침에 이해찬 당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네.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수석을 혹시 차출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대표께서 그거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마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젠 여러 가지 부산 지역의 여론이나 사법개혁이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이제는 좀 학교로 돌아가기는 너무 많이 온 거 아닌가. 네. 정치권에 좀 발을 깊숙이 담근 건 아닌가라고 해서 아마 주변에서 계속 이 사법개혁의 완성과 자기 고향인 이 부산의 발전에 좀 기여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언젠가는 뭐 결단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백승주 의원님. 그리고 현실 정치 뛰어드는 데는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면서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심지어 대선 출마설까지 있어요. 그런 이런 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민정수석을 하는 데는 부적격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출마설이 나오고 이러면 여기에 따르는 직접적인 해명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들로서는 현 정부 출범과 또 현 정부 전반기 운영에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 저는 전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나온다면은 선거 구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다음 총선은 문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어떤 평가, 심판에 대한 어떤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인사들이 다수에 뭐 총선 출마하는 거 저는 뭐 환영할 일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그런데 뜻을 두고 있으면서 지금 공직을 특히 사정기관과 관련된 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예. 사정기관의 어떤 사령탑에 있으면서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로부터 네. 만약에 정치할 의지가 있다면은 조속히 자기 입장을 신문을 정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부산에 출마하게 되면 정권 심판원 차원에서 더 잘 됐다라고 판단하시네요. 저 이야기가 한국당 이야기하고 좀 개인 자격으로 조일장 백승주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선 전초전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년 총선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 뭐 민주당 쪽에서 좀 분석해 보신다면요. 백승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야당은 문재인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심판론 같은 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일종의 이제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고 하거나 5.18을 여러 가지 망언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냉전적 사고를 여전히 못 벗어나거나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라고 했던 뭐 공수처나 뭐 유치원 3법이나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은 이제는 이 국민적 심판을 좀 받아야 된다. 일종의 자유한국당 심판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심판론 혹은 소멸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는 전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전된 진보와 보수의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정쟁이 될 수 있도록 정치판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이번 다음 총선을 보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정당 심판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백승주 의원님 시간 그런 드리겠습니다.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있으나 이제 이미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구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선거를 봐야 되거든요. 예. 창원 성안에 있었던 선거 또 창원 성산, 창원 성산에 있었던 선거하고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된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미 구도에서 심판론과 이게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이런 있었는데 네. 민주당은 후보도 못 냈어요. 창원 성산 지역에서는 예. 정의당하고 해서 제일 집권 여당이 후보조차 못 냈죠. 심판론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곳에서는 우리가 거의 60%대 우리가 이겼고요. 이런 흐름이 뭐 특정 지역에 또 해석을 뭐 의미를 좀 낮게 평가하는 민주당은 낮게 평가하기지만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예. 그 점에서 내년 집권 35개월째 어떤 총선은
지난 35개월간 국정을 어떻게 끌어왔느냐, 네. 정치,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도 할 거고 그 또 여러 정당이 있었잖아요. 예. 작은 정당, 중간 정당, 크게 이 정당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가 실험적으로 운영됐는데 거의 저는 다당제나 양당제로 가야 되는 심판, 정당 심판 할 겁니다. 그래서 수권 정당끼리 했던 그런 경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좀 전해드리고 헤드라인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을 났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이 즉시 헬기 넉 대 등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 나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정치화투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5주기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DMZ 박물관 부근 민간인 통제선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와 관련해 대화는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의 최대 장애물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덮친 불길이 잡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이 파리 소방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만큼 공기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의 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을 비롯해 내일도 공기가 대체로 깨끗할 전망입니다. 지금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넘어서 따뜻한 상태입니다. 예상한 낮 기온이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밤에는 다시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강원 영동은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이 끼다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흐름은 좋은데요. 돌발 상황 때문에 밀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에서 충주 사이 1,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양방향 금천 일대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사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에서 송내까지 또 반대 방향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밀립니다. 간선도로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 원효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반포부터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성산 부근에 서 있었던 차량 고장의 여파로 방화부터 정체가 여전하고요. 이후로 잠실철교 부근에서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까지 성수 분기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정치화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앞서 헤드라인 뉴스 전에 강원도 산불 전해드렸는데 다시 또 속보가 왔습니다.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DMZ 박물관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났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산불로 헬기 5대, 소방 차량 등 17대와 인력 69명이 투입됐고 지금은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조사 중이라는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총선으로 체제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총선에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 북미 간의 핵 협상 나아가서 남북 관계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빅딜을 주장하고 북한은 이제 스몰딜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견이 노출이 돼서 합의가 안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처음으로 열렸는데 우리는 요 둘을 어떻게 소위 이 중재 조정 촉진할 수 있겠냐 싶어서 소위 이제 굿 이너프들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기자회견하는 내용으로 보면 네. 우리 이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합의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빅딜처럼 하고 실제로 실행은 스몰 딜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게 이번 한미 회담의 결과 이제 나타난 얘기거든요. 예.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미측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잘 합의해 나가고 또 북한이 최근에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한 내용 등등을 보면 여전히 대화를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고비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올해 중에 그것도 연말이 아니라 적정한 시점에 열려서 어쨌든 그때 하노이 회담 때 못한 꼭지를 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께서는요? 이제 그 7차 7번째 만났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우리 트럼프하고 7번째 만났는데 물론 회담을 준비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참 의미 있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 듣고 싶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야당에서는 참사다 빈손 외교다 외교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가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됐냐 안 됐냐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좀 다른 쪽에서 우리 여야를 넘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한 7시간 정도 지났어.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예. 그 속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이런 거 그만 두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예. 저는 굉장히 참담하고 굴욕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쨌든 야당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북한이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참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북한은 원래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 그런 집단이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참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참담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의 이런 태도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예.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대미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도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완전 실패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의 가드너 상원은 또 한미는 동맹관계인데 왜 중간에 쓰는 말이 되느냐. 동맹 쪽에 좀 다가서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봤을 때는 좀 동네북 신세를 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냉엄한 현실을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동맹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우리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외교적 스탠스에 대해서 네. 한 번쯤 본질적인 성찰하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의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 표명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대북 특사 파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앞서 백승주 의원의 본질적인 성찰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2년 전 사정을 보면요. 그때는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전쟁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룬 겁니다. 네. 그때는 야당이 비판 안 했습니까? 그런데 꾸준히 지금 전진해 오는 큰 도정에 있고 강물이 굽이치지만 결국 바다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보 회의 때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마주 앉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평양에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이 꼬여 있는 상황이라 굳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만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 조만간 아마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다만 기존에 미국이 가져왔던 시나리오가 있고 또 북한이 그동안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기존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지고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상호 간에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매우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네. 북측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백승주 의원님. 예.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 자체만으로서 한반도 역사를 바꾸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는 것만으로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왜 하는가 하는 목적이 좀 관철돼야 되는 부분일 때 김정은이 그 육성으로 시정연설한 게 한 이 A4 용지로 한 15페이지 정도 돼요. 그중에 이제 3분의 2 정도를 쭉 앞부분을 쭉 보면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굉장히 언급합니다. 북한 체제, 우리식 김일성, 김정일이 구축한 이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공고해 나가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 주장의 행간의 뜻을 읽으면 핵보유 의지가 또렷이 나타납니다. 자립경쟁하겠다. 제재를 얻어서 뭘 경제를 빨리 포기하는 주장들이 많아요. 네. 그 바쁘셔서 끝까지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북한의 이런 견고한 의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촉진자 뭐 중재자 이런 역할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데 언제든지 만나겠다. 저는 이거 스탠스가 좀 제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외교 프로토콜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몇 번째 갑니까? 김정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갔는데 외교 프로토콜 상으로도 당연히 이제는 서울로 와야죠. 예, 예. 그 프로토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에 대한 어떤 성사보다는 만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우리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키는가 이런 데 대한 전략이 선행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4904님, 북한은 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 없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중재안과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회담은 성과 없었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엘리트님, 자유한국당은 국내에서야 이런저런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제발 미국 가서는 정부 외교 전략에 찬물 끼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든 야든 외국 나가면 한 팀입니다. 동파거사님, 아무리 야당이라도 민족의 공존을 위한 문제에 대해선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야당도 남북 평화 공존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는 반대로 이제 특사 보내는 부분들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제안을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북한 쪽에서 입장이 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특사를 뭐 거부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김성환 의원께서. 네, 이제 북한의 사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회담의 그 실무자들을 경질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혹은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게 긍정적인 점인데 네. 다만 이제 북한이 하노이 회담 때만 해도 영번 핵시설을 공개하고
폐기하는 대신 나름대로 제재 완화를 얻으려고 했는데 네. 그 노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부 입장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문가들 얘기를 빌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행간을 읽어보면 네. 이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간의 특사나 혹은 물밑 대화가 시작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될 텐데 그것을 위한 아마 북한이 내부의 일종의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거치면 일종의 특사라든지 혹은 이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백승주 의원께서는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대해 상당히 불쾌함을 표시하셨는데 이후에 좀 남북 관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불쾌하다는 표현은 부족하고요. 예. 참 참담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에게 콩 나와라 판 나와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예. 중재자 역할 하지 마고 촉진자 역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도 충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이 정말 충격이에요. 지금 아까 이번에 하노이 회담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건재하다 그랬는데 사실 최선이 김영철은 보이는데 지금 김혁철 실무에서 끌었던 김혁철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특사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 가서 기속만 하고 서로 비핵화 뭐 이런 데 대한 추상적인 얘기 하려면 특사 안 가야 됩니다. 특사 가면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너들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같이 갈 수 없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같이 번영할 수 없다. 네. 너희들이 사는 길이 비핵화다. 이런 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도 우리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굴절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당도 특사를 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민주당과 정부가 정부 인사 대신에 당당히 대한민국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한국당과도 협력해서 특사 보내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어쨌든 잘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정치 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